2001년 5월 19일 아침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고물을 수집하던 주민은 가방 안에 든 검은 봉지를 열자마자 몇 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사건은 9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빠와 산책 중에 사라진 4살 여자 어린아이. 가족들이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금품 요구나 협박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실종이거나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온 4살 아이. 단순 실종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서는 오직 시신뿐. 범인을 찾기 위해 프로파일링이 동원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링이 이뤄진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에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 최인구였습니다. 이 남성은 왜 아이를 납치해 목숨까지 빼앗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추적한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최인구를 가리켰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이 사건 저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습 기자였을 때 15년 전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국과수에 가서 무슨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국과수 부검의가 당시 이 사건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과수 부검이면 정말 수천 건의 이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일 텐데 본인이 그 아이의 시신을 보면서 정말 막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부검의가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한테 아주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기자, 일단 먼저 사건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체가 발견된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가에 버려져 있던 배낭 안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9일 전 실종됐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 최인구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이 있는 쪽으로 다가온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납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요구할 목적이었다고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줬고요.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돈 때문에 유괴를 했다. 그러면은 돈을 받아내고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 거지. 왜 목숨까지 빼앗았던 겁니까?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알게 되고 나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차마 설명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유괴 후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결국 살해까지 했던 겁니다. 흉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등산용 가방에 담아 버렸습니다. 또 다른 신체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또 여관 화장실에도 유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최인구는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성범죄까지 이어졌고 결국 살인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최인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소아기호증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정신장애 통계 편람을 보면 분명히 이 소아기호증은 이제 정신장애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자기가 정말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가 분명히 파렴치 않은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될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신장애, 정신병으로만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최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년도에 한국 경찰이 처음 프로파일링 팀을 만들면서 제가 그 팀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1년 만에 사건이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출근을 하고 있던 중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래서 현장으로 바로 갔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정말 그 전에 거의 한 10년 넘게 CSI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참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정말 상처처럼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공 기자. 일단 이 범행 현장을 찾아냈는데
일단 증거가 다 훼손이 됐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한 여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여관 변기에 어린아이의 사체로 보이는 일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관 주인 말에 따르면 이 최 씨가 새벽에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빈 방에 하나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이제 청소 아주머니에게 들키자 도망갔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해당 여관 방에서는 곱게 접힌 아이의 셔츠와 바지 같은 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관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이렇게 발견하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여관 주인이 여관의 영업에 흠이 갈까 봐 이미 현장을 많이 청소하고 훼손을 해서 현장에는 이제 최 씨의 뭐 지문이나 아이의 모발 몇 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최인구 사건이 참 정말 주목을 했던 것이 저 잠깐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최인구 사건을 제가 보고서 뭔가 좀 이런 사건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자, 이 권일용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권일용 교수의 책입니다. 이거는 자, 이 책도 바로 최인구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처음으로 프로파일링을 했던 사건, 또 대한민국 경찰이 처음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해서 수사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얘기 조금만 괴로우시겠지만 조금 기억을 되살려 주시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고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어린 너무나 그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애초에 성범죄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정말 그런 그 범죄 동기가 끔찍한 이 동기가 과연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실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창기 프로파일링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사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지만 뭔가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좀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제 수사팀에서 어쨌든 이 성범죄로 가닥을 잡고 난 이후에 동령 전과 범죄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그런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범죄자의 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면 일단은 그 지역이 실종된 장소가 보니까 제가 당시에도 그 아주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차를 주차하고 들어갈 정도로 그 차량 통행이 참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기 보기보다는 인근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들 또 심리적인 특성들을 분석을 했었고요. 특히 의복이 나중에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혀 다른 여관에서 다른 신체 부위와 함께 옷이 발견됐는데 사실 이 옷을 보면요. 이 옷이 그냥 놓여져 있던 것이 아니고 가구 밑에서 이제 다 숨겨 놓았었는데 단추 하나하나가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볼 때 이 사람의 일단 성향이나 또 심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서들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용의자가 특정을 하고 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 집이 맞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CSI 요원 한 명과 제가 처음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들을 보니까 상당히 부합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증거물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해결됐던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제가 그 권 교수님이 이 최인구와 같이 이 프로파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인간들과 계속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때 직접 이 최인구를 만나 이렇게 면담을 했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네, 이 프로파일링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인의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투입이 되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수사에 지원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체포가 되면 이제 과연 이 사람의 심리와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면담을 하는 과정에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정말 이런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자와 내가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됐구나. 이런 이제 이 감정을 처음 그때 경험을 했었고요. 예. 끝까지 자기는 이 범행에 대해서 어떤 그 우발적이다 또는 사실은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법과학적인 단서들이 밝혀짐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계획을 했던 예.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밝혀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네. 1심에서는 최인구가 사형을 받았어요. 네. 근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일단 1심에선 저 한 줄로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행위를 태연히 저질렀다. 그거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졌습니다만 1심 판결 선고가 나오자마자 이 최인구는 나 심신미약이었는데요. 아, 그런 취지로 그리고 좀 우발적이었는데 이런 취지로 형이 너무 중하다고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이제 거의 똑같은데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던 건 뭐 이 범행 자체의 잔혹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항소심도 여전히 인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예,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감형을 위해서 뭐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좀 불우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소위 말해서 유괴를 해서 돈을 받아내려 감추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막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받아들이기 참 힘든 판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그 그래도 사형이 집행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최인구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잔혹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때 그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예. 과정을 결수했기 때문에 이런 처벌들이 반드시 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 죄가 회복될 수는 없겠으나 가족의 어떤 고통이 회복될 수는 없겠으나 어찌됐건 저는 지금까지도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예.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런 응보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정말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충격적인 이 최인구 사건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